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해되고 왜곡되는 성서의 메시지 현 목사는 이렇게 붑니다.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세월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그 세월호 유가족 두 분께서 달라스에 친히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러시죠. 예, 지금 같이 식사하고 이제 바로 이쪽 모셔와가지고 일정이 아주 타이트한데 같이 이제 두 분이랑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예. 처음 뵈는데 네.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사실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 웃으면서 맞아드려야 하나. 그렇지, 아무래도 유가족인데. 예, 슬픈 얼굴하고 연기를 좀 해야 하나. 예. 그런데 생각 밖으로 밝게 오셔서. 그러게요. 예, 그래서 조금 지금도 웃으면서 저희가 마음이 계시거든요. 편해요. 예. 그래서 지금 최윤민 어머님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어머님 지금 이름표 달고 계신데 두 분 지금 같이 앉아 계십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나오셨어요. 근데 그 아까 보니까 식사할 때도 보니까 말씀들을 되게 잘하셔요. 예, 원래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저는 50년 넘게 살도록 마이크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두 분 마찬가지로? 예. 저는 지금 아이들 학교 강의를 좀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역사 강의를 했어요. 위대한 대한민국. 선생님이셨군요. 선생님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강사였죠. 역사 강사. 역사 강사. 네, 그러셨구나. 예, 여기 두 분 다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예, 저는 원래 이러신가 아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표정은 그러셔도 예. 속에 왜 슬픔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그럼요. 우리 듣기로는 뭐 느낌으로는 그래요. 이게 그냥 단순히 슬픔보다는 막 울분이 섞인 슬픔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씨? 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 표정을 아까 제가 보고 좀 많이 놀랬던 게 아주 화사하게 웃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손님 맞기가 정말 좋아요. 자식은 아니지만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끝이에요. 그래서 정이 남다른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아프셨는데 당신 무릎에 제 얼굴을 대게 하시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쓰다듬으셨어요. 제가 이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를 잃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월호 때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슬프실까? 제가 팟캐스트나 다른 방송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다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여전히 슬프시더라.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그 슬픔이 꽤 크게 있으시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추측건데 죽음이 마무리가 안 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구나 이랬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이제 뭐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아파서 돌아가셨구나.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노안으로 돌아가셨으니 노안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그게 또 달라요. 특별히 이제 저도 딸이 셋이지만 뭐 딸바 보잖아요. 영호 씨 아시다시피. 그런데 자녀를 잃으신 어머니들은 특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들 사랑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랑 봐도. 근데 이게 죽음이 마무리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렇죠. 예, 이게 슬픔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크게 있는 건 이게 죽음이 진행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먼 데까지 이렇게 오시고 해외여행이 처음이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뭐 놀러 오신 거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움인데 이걸 우리가 나름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달라스에 교회가 200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다 외면한단 말이죠. 다 외면하고 정말 우리는 이웃집 개한테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온 민족인데 기독교계가 너무 집단적으로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회 그러니까 이 종교계 기독교계도 종교계니까 이 종교계가
다른 그 사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문학계 문학계, 정치계 정치계, 경제계 경제계, 체육계 체육계를 그 거기다 대고 아예 당신들도 우리들처럼 모른 척해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듯한 느낌.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각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고 겹쳐지고 그래서 또 그냥 단순히 슬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울분까지 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두 어머니 뵈니까 웃으셔서 제가 조금 오히려 더 당황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5분이 됐는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주인공을 모셔놓고 예, 자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대답 좀 그러니까 말씀들 잘하셔가지고 지난 이제 4월 16일이었죠. 예, 세월호. 자, 그 전까지 이제 쭉 삶을 사시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그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당시에 저는 직장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그 애기 엄마가 지금 TV 속보에 단원고 아이들이 타고 가는 수학여행 가는 그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네. 속보가 떴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윤민이하고 얼른 연결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근데 윤민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속보가 떴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때 윤민이가 지금 배가 좀 기울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줄을 서서 복도에 줄을 서서 앉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배에서도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 사람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 타고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이도 뭐 그렇게 막 울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침착했나요, 그래도? 예, 침착했어요. 제가 이제 옆에 아이들 친구들이 울고 있니? 그랬더니 안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 자체도 구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도 그랬고. 배만 좀 기울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러면은 나오면 얼른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그러고 저는 끊었거든요. 그 시간이 저희가 거의 9시 40분까지 저는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윤민이가 그 핸드폰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복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복원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10시부터 이게 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조금 있다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게 그렇게 급박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대참사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충분한 구조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된 건지 사실 저희는 지금도 그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살아 돌아와서 엄마 아까 큰일 날 뻔했어. 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그런 문제 그러게요. 있는데. 네, 저희가 그때 단원고에서 진도까지 차를 대절해서 내려갔었거든요, 부모들이. 예. 내려갔을 때도 마음이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큰일을 당해서 놀라고 있을 거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다독여서 데리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갔지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진도에 도착해서 상황이 이제 거기서부터 달라졌다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그때부터 저희가 난리가 난 거였죠. 그 어떻게 이재욱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그 아이를 그 전날 보내놓고 그 강의 준비를 하고 8시 반쯤에 네. 그 강의장을 가다가 그 메시지를 본 거예요. 단원 뭐 하여튼 뭐 지금 학교에 이런 사고가 났고 지금 전원 구조가 되었다라고 방송이 나왔다. 속보로 떴던 거예요? 예, 속보로 뜬 상태. 그리고 아빠한테서 메시지가 왔는데 뭐 아이가 타고 간 배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 정도만 알고 가서 이제 그 강의장에 가서 TV를 트니까 TV에서 전원 구조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뭐 구조가 다 된 상태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면 되든지 아니면 데리고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강의를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온 거죠. 안 되겠다. 그때가 이제 8시 반에서 9시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하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제 수원이었어요. 안산이랑 수원은 한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침착했죠. 왜냐하면 전원 구조에 그 떴으니까. 방송이 떴으니까 믿은 거죠. 예. 그래도 이제 부모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맡겨놓고 못하고
안산에 왔더니 학교에 왔더니 그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 버스도 기다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싶은 저희는 이제 자가용으로 내려갔죠. 같이 아빠랑. 그리고 아이가 놀랐을 것을 생각하고 옷을 챙겨간 거예요. 젖은 옷을 갈아입혀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오보라고 보도가 뜬 거죠. 그때부터 운전이 됐겠습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고 딱 중간쯤이었어요. 그 5시간, 6시간 걸리는 그 거리인데 생각도 하기도 싫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그래서 진도가 그렇게 먼 줄도 저희는 몰랐고 진도라는 것을 처음 가봤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쯤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이제 손을 떨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내려갔죠. 갔더니 백록항에 갔더니 학교에 그 뭐죠 생존자 명단 쭉 나온 거랑 이제 저희가 알고 간 그 명단에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자 명단이 올라올 거라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가면서도 그러고 도착했을까지. 갔더니 그 큰 보드지에 반별로 생존자 명단이 적혀 있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생존자 아이 명단에는 우리 아이는 이미 없고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그 아수라장 진도 체육관에 저희가 갔는데 이미 이제 생존자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이렇게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한 상태인데 거기는 이제 희생자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의 아우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이제 이미 그 구조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 있다 기다려라 해서 기다린 시간이 저기가 2시간이에요. 그때부터. 그런데 2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올 배가 없다. 라고 더 이상 이제 구조된 사람들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때부터 더 이제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구조돼서 올라오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서 버스를 타고 30-40분을 가야 되는 팽목항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목항을 또 갔죠. 갔더니 거기는 더 아수라장이죠. 기자와 이제 이렇게 먼저 가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사복 경찰들 딱 뭐 한 3부류 정도의 그런 인원들이 거기서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죠. 누구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데도 없고 뭐 해양 경찰들 그 외 구조대원 구조요원들 그런 사람들도 뭐 구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팽목항이라는 곳은 사고 현장까지 또 배를 타고 1시간 반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저희는 갈 수가 없어. 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부모들을 그 구조 현장까지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아수라장이 그날 이제 오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지금에 이르렀죠. 네. 지금 이재욱 군 어머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 핸드폰 전화 아이하고 했었어요? 8시 반쯤에 제가 이제 사고 소식을 그 강의장에 가면서 듣고 메시지를 넣었죠. 전화는 안 되고 통화는 안 되니까 메시지를 넣었는데 답이 없는 거죠. 이미 그때 시간이 8시 반에서 9시 사이였기 때문에 배가 기울어서 이제 막 한창 그런 아수라 아이들이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막 그랬을 상황인데 아마 휴대폰을 놓쳤던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 아쉬운데 현장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직도 여전히 슬프시고 또 슬픔이 그저 슬픔이 아니라 울분이 섞인 슬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래도 좀 변화가 아무래도 좀 있지 싶어요. 조금 우리 방송 녹음 시작 전에 뭐 이렇게 덤덤하다 우리 윤민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처음하고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으시죠? 어떤 변화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처음에는 윤민이가 없다는 게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납득이 네, 안 되고. 그러시죠. 물론 지금도 그런 건 있어요.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월호가 끝난 게 아니라 중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윤민이가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 가슴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제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1년 전에 이러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는 분명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왜 해경은 아이들 한 명도 구조해주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가장 큰 의문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이 걸려도 그거는 저희가 부모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거든요. 해야만 해야 되는 일.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한국 사회하고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 사는데
요런 점들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았었고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미국이었는데 요런 점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정폭력이 있으면 작아도 그것을 그냥 개인 문제로 안 치고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해서 공권력이 바로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인터넷으로 한국 TV를 보니까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에서는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도 신고를 해도 여전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뭐 개인 문제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각도 여전히 지금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세월호 같은 경우가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가 뭐 어떻게 단어 사용을 하느냐에 따르겠지만 사고는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사고는 사고인데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실수가 있었던 고의로 했던 뭐 배수명을 연장해서 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사고인데 이걸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일각의 시각에서는 일각인지 뭐 한 절반은 되는지는 모르지만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그 가족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수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좀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이제 이 일을 겪으셨으니까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사고로 본다면 네. 사실 안전불감증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났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호 사고는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사건으로 만들었어. 맞아요. 왜 해경이 아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를 하고 그들을 해경집에 재워서 그리고 이제 이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교감 선생님을 먼저 취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상식 이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식 이하예요. 네.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의 그 해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여튼 지금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막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예를 들자면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정경유착에 의한 안전 규제 완화 이런 또 이제 깊이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이게 또 정치색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저희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에요. 유가족이에요. 이들이 왜 우리 아이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라는 우리 미래잖아요. 탄탄한 우리의 미래를 그냥 생방송으로 꼬르륵 수상을 시킨 것을 전 국민들이 보고 전 세계가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 상식 이하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 부모는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다. 네. 그 이유만 밝혀달라 제발. 그러고 다니는데 이것을 주변 많은 세월호를 둘러싸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런 분야에서 다 그냥 자기 분야대로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종교든 정치든 저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세월호가 조명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세월호 사건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절대로 한 발 더 나가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톡 깨놓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하고 정부 이쪽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유족 그러니까 그 가족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사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부에서 세월호 문제를 이거를 그냥 유가족만의 그 가족만의 그 관계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아니면 이걸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부모인 입장에서 1년 과정을 쭉 지켜본 걸 보면 정부는 이 사건을 이미 결과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 결과 그들이 정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그 룰에 따라서 저희를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기, 그다음에 뭐 언론에 제대로 보도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들, 뭐 재판 과정, 이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그 진실과 동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해결을 해 나간단 말이죠. 예. 그리고 너무 답답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미국까지 오셨는데 누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싶으셔서 미국까지 오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냥 간담회를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또 1인 시위도 하시고 제가 성함은 잊어먹었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누가 대신 다윤이 엄마. 다윤이 엄마 맞아요. 그런 일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 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누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깨우고 싶은 분들은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월호 지겹다. 아직도 세월호냐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은 그분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그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 세월호 같은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1년 전에 제가 당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국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세월을 이 일을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저희 생각이고요.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문제 해결을 그 국민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 또 아니면 그 밖에 관계된 어떤 그 사회 조직에서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를 제가 보기는 뭐 하나 제대로 사실 이루어진 것도 없고 해요. 그러면 사실 그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큰 의미나 소득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저희가 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무슨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나 시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물론 여당 야당하고 그 특별법 때문에 굉장히 밀고 당기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통수도 몇 번 맞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치권하고 상관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정치하고 연관이 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정치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하고 만나야 돼요. 얘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분들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뒤에 서서 저희 동력이 돼서 저희를 밀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앞에 서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간담회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좀 싸우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450만 국민들이 특별법 만드는 서명운동하고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다 도와주신 분들이 국민들이거든요. 그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반쪽짜리 특별법이었지만 국민들의 성에 썩 차지 않는 유가족의 기대에 반도 미치지 못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특별법을 누가 만듭니까? 정치권에서 만들잖아요. 우리 학부모가 들어가서 그 법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야에서는 학부모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저희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국민들이 함께 내주셔야 여야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뒤통수를 몇 번 맞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뒤통수를 몇 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렇게 국민들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정부 관계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통되는 국민들하고는 현장에 있으면 같이 소통을 해요. 광화문이나 그런 쪽에서는 하는데 저기 멀리 지방에 계신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은 방송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공중파에서밖에 정보를 못 받는다는 거죠. 제일 많이 받는. 근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해주고 호도하고 숨기고 왜곡하고 그러니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가서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냐? 아직도 해결이 안 됐냐? 배보상 다 끝나고 법 만들어지지 않았냐? 뭐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분들이 그 방송 3사 그러니까 그 공중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되신 분들 세뇌를 시키고 있더라고 국민들이. 그렇죠. 이미 끝난 걸로. 이미 끝난 걸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말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담회를 안 다닐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부모들은 진실만을 얘기해요. 내가 겪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생한 그 이야기 그 자체잖아요. 아, 그러면 어느 엄마가 아빠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 그 옛날에 그 시조 있었잖아요. 호미도 나리 엄마라는 낯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 22년인데 애들 엄마 사랑이 애들한테 대한 사랑이 제 사랑보다 큰 것 같아요. 어느 엄마가 아이들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 상식적으로도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 한국 요즘에 뭐 사람하고 짐승이 사는 사회라면서요. 그건 짐승이 나는 생각이고, 영호 씨가 한번 우리 좀 한 발짝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영호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세월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보면 참 한국 사회에서 답답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매번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변해왔지, 이 말도 그냥 버벅대네. 질문이 길어요, 목사님. 네, 그 사회를 변화시켜왔지. 이 그 특정인들이 아니거든. 4.19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3.1 혁명 때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 중동 순방 이후에 30분 만에 뭐 주한 미 대사를 병문안 갔느니 마느니 하는데,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은 그렇게 만나자고 또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외면을 하는 거로 봐서, 한 발짝 그래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영호 씨가 한번 바라보게 그들과의 접촉에 우리가 조금 희망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뭐 거시기 그냥 그들 이렇게 삼일찍으로 둡시다. 네, 그들 주어는 없는 거예요? 네, 주어 그들이지 뭐. 네. 뭐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미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한테 표를 줄 때는 근데 그만큼 뭔가 받아내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월호 유가족들 분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유가족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당연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다 2순위, 3순위로 빠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에만 걸러서 이제 골라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도 제가 티셔츠 같은 거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사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일주기도 안 됐고 지금 끝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여러 가지 오해 아직도 그렇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분들 오셔가지고 좀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좀 풀어줘야 될 텐데 저는 일단 그런 문제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단 뭐 임진왜란 때든 뭐든 간에 일단 이 민병이 우리가 이 민초들이 알아서 이제 움직여서 나라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존속되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이렇게 기대는 할 것은 없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어머님 두 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하고는 이제 희망 가질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말을 해보는 건데 우리끼리 다 하자는 거지. 투쟁 방향을 투쟁 방향을 이상하네. 아니 뭐 어차피 그 인생은 투쟁이니까 파이팅이라고 합시다. 파이팅하는 요 방향 설정을 지금 뭐 우리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역사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삶이었던 거 옛날에 그 노태우가 속이고 6.29 그것도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어째서 한 게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했던 거고 뭐 그 4.19 때도 김주엽인가 이름도 까먹네. 하여튼 뭐 김주열. 뭐 특별한 사람이 나서서 나를 따르라 이게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 저는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야당도 저는 그냥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월호 일단 그 직접 당사자인 유가족을 상대하는 거나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인데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처리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정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하느냐. 오죽 답답하면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충분히 했어요. 사정하고 저희가 네. 작년 1년 동안 네네. 광화문으로 청운동으로 국회로 그 불상 모드라고 하죠. 네. 정말로 이렇게 저는 제가 왜 불쌍해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불상 모드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죠. 믿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분노하게끔 만들어버린 계기가 됐는데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사정하고 만나달라 하고 왜 안 만나주느냐, 왜 진실규명 안 하려고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네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가 이유가 뭐냐, 뭐가 구리길래, 뒤에 뭐가 있길래.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물질 문명 시대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인간이지 않느냐, 엄마 아빠이지 않느냐, 당신네도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사회, 자기 이것만 주관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정치는 정치의 색을 보고 종교는 종교색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게 없지 않느냐,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교계가 종교색을 가지고 이 그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나요? 종교색이라기보다는 네. 자기만의 그 필터 같은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종교인이다. 그래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진정한 종교인으로서의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곡된 종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내가 접하고 있는 종교색, 그것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뿌리가 보이지 않고 가지에서 그냥 이것을 보면서 내 시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종교인들 가운데서 보니까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던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우리도 같이 광화문으로 가서 같이 하는 게 그게 종교다, 그게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자기 기도 골방에서 우리 입을 닫고 이게 다 내 문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종교적이냐? 예. 저희도 처음에 뭐 종교계나 국민들한테 저희가 항상 다니면서 말한 내용은, 처음엔 저희가 그냥 지지해달라 그랬어요. 저희를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지해달라고 안 하고 함께 행동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안 되죠. 예. 행동,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면 어떤 행동? 예. 돌을 닦고 나만 좋다고 해서 절에서 돌을 닦고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요? 그렇죠. 예. 근데 돌을 닦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종교의 기본 아닙니까? 누구나 예.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려면 사회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제대로 뿌리내지 않으면 내가 행동을 해서 바꿔야 된다.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 행동, 말 한마디, 그것이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나가서 함께 아픈 자들을 끌어안고 하다못해 밥보시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유가족에게 밥을 한 끼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다음에 왜 진실 규명해야 되고 세월호 배를 건져야 되는데 왜 안 건지느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지금 이 시대에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같이 종교를 사는 따지자면. 세상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솔직히 말해서 국가는 국민이 똑똑해지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 아, 그렇죠. 네, 국민들 똑똑하면 시끄럽거든, 정신없거든. 독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 왜 노예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주인이 피곤하잖아요. 자기 주장하면, 권리 주장하면, 나도 인간인데 인간한테 배달라 하면 피곤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제대로 제 목소리를 내고 사회 정의를 우리가 이루어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뭐 불편함,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부정부패의 결과가 사실은 세월호에 사고가 생긴 뭐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면 누가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초들이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지지부진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 똑똑하는 거 원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뭐냐면 리더잖아요. 자, 정신 지도자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맞나요? 뭐 종교를 다 떠나서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떠나서 그런 리더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
정말 중차대한 세월호 사건을 놓고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종교 지도자로서 리더해 나가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와서 광화문에 한번 와서 보셔도 될 거예요. 와서 그 현실에 와서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진정한 저 시대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리더들 예를 들면 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단체들이 어떻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심지어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100만 서명 운동할 때 그 450만에 서명할 때 어떤 단체에서는 서명을 주도적으로 해서 했지만 어떤 정말 영향력이 큰 단체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서명을 하지 말아라라고 뭐죠? 하달이 내려갔다라고 하나요? 네. 그건 불교는 아닐 거고 기독교계죠? 아유,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면 모르죠. 저희는 이제 들은 얘기니까.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무교입니다. 무교인데 그런 정황들을 다 저희가 그냥 뭐 피부로 그 상황에서 직접 서명 운동을 나가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받은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었으니까 알죠. 근데 짐작컨대 충분히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만한 것이 한국 기독교계고요. 또 우리 이 방송 제목이 비밀 해제거든요. 뭐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우리 쪽에서 봤었을 때 풍문인 거 있잖아요. 사실처럼 막 방송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쪽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조중동에서. 세월호 그러니까 유가족은 우리도 막 실전에서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생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를 꼭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드리는 네. 말씀이 국민들이 깨끗하게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똑똑한 국민이 없잖아요. 무슨 문제일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대한민국 국민들 학력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학벌 굉장히 좋으신 그런 국민성인데 이상하게 이런 사회 뭐 이런 정의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불평등한 일에는 입을 꼭 다무시더라고요. 가방끈 긴 거하고 삶하고는 별로 차이가 틀린가요? 다른 것 같아요. 가방끈이 길려면 또 학교에서도 또 굉장히 그 교수들과의 관계라든가 처세를 잘해야 되나? 그럼요. 그런 그런가요? 것도 학적인 것도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무조건 가방끈 기는 것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히려 우리가 소통 이야기하는데 소통은 실천이 아니면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탁상공론 해봐야 그건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것이 실천에서 옮겨져야죠. 행동하지 않은 양심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두 어머니를 모시고 방송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은 나름 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개독교인은 아니에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개독교인은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막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 건물 안에 없다, 광화문에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시멘트 건물 안에서 아무리 주여 그러고 찾아봤자 거긴 안 계시니까 차라리 거기를 가면 만나 뵐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는 게 퍽퍽합니다. 여기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로 좀 만만치 않아요, 살아내기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잘 못 움직이고 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분들에게 좀 동기가 부여됐으면 좋겠고 또 일종의 동력화 같은 것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하고 또 우리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청취자분이 뭐 한 분이 또 주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방송을 한 1년 반 했는데 이분들에게 요청이 왔단 말이죠. 그 어머니들 달라스에 초청하셨으면 방송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대부분 아마 기독교인일 거라고 믿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기독교인 아닌 분도 와서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에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다른 일도 굉장히 많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월호 이 참사는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고쳐져야 될 모든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세월호가 제가 보기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오죽하면 청취자분들이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오신 그 목적도 동기도 있으시니까 좀 두 분이 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해외에서 저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국내에서 저희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교민들은 제가 알기로 여기는 뭐 SNS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로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 세월의 진실에 대해서 좀 퍼뜨려 주시고 또 저희가 사실 그 저희 가족협의회가 홈페이지를 지금 개설을 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 가족들 소식이라든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같은 거를 다 써놨는데 그런 거를 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거를 뭐 자막으로 이렇게 좀 번역 영어로 하셔가지고 저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영어권을 쓰는 모든 그 세계의 사람들이 다 세월에 대해서 알고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는 작업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거는 시간 많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노력이라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예 아직 아마 우리가 그런 일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여기 그 미주의 시민단체 중에서 정의와 상식을 추구한 사람들이 보면 정상추라고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여기서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 언론에 난 기사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계속 한국 사회에 던지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언론보다 외국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전달해주는 시민 단체라고 보는데 뭐 사람 수는 많잖아요. 정말 애들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번에 지금 LA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 일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인이 되면 그래서 조금 허락을 해주시면 유가족 측에서 좀 허락을 해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이 충분히 계시라고 봐지고 사실 우리 방송 같은 경우도 미주의 청취자들보다 한국의 청취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이 전문 용어인데 말이죠. 가나안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그 가나안이 가자지구 그쪽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뭐 이집트를 탈출해서 거기 들어가고 뭐 이런 기록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개가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뭐 이따위야 이러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고 주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뭔가 갑갑한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고 같이 힘을 합하길 바라고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동기부여는 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력화하기에는 저희 둘이 지금 달라스에 있어서 그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 그 두 분께서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깥에서 봤었을 때 이런 점들은 이렇고 저런 점들은 저렇다라는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분들도 좀 뭔가 도전을 좀 받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 이렇게 나서서 뭐 이렇게 세월호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가 잘못되면서 저도 함께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전부잖아요. 특히 그렇죠. 엄마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갔을 때 저도 갔다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나의 그 책임감, 책무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 인간인데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아이가 갔다고 해서 내가 내 삶도 같이 버려야 돼 하는 그런 자괴감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길었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컸던 만큼 그만큼 또 이제 그 보상 시간이 많이 컸던 기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아이를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까 생각을 하다 보니 진실 규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 밝혀지는 그것이 이 아이를 살려내는 과정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네가 엄마라면, 네가 부모라면 이 아이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수상시켜서는 안 된다.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심의 침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대한민국의 양심을 밝히는 길이고 전 세계 정말로 그 인권이잖아요. 이건 인권의 문제잖아요. 인간 존엄 사상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총체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인권주의자들, 예를 들면 인권주의자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정말 살고 싶었던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안전한 나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사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그냥 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 뭐 다음 세대가 뭐 어떻게 살든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피를 철철 흘리고 정말로 그 방패도 없이 총을 맞은 사람이 다시 칼을 맞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힘겹게 가고 있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용기, 희망, 지금 상황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부모, 노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함께 노래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동체 아닙니까? 네. 21세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조명을 해서 제대로 역사를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그렇죠, 판단하겠죠. 네. 부끄럽지 않는 후손에게 정말로 떳떳한 그런 이 시대의 역사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세월호 유가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함께 겪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 나라 내 조국, 그죠? 내가 태어난 나라가, 위대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에너지를 모아주시고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이 어머니께서 사명 말씀하시고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명이라는 단어 엄청 쓰잖아, 영우 씨. 아이고, 뭐 좋아. 사명, 뭐 비전, 뭐 이런 단어들 엄청 사용하잖아. 어쩜 좋아 우리들. 개념을 좀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게 설명이지 딴 거 아니라고. 예. 네, 얘기를 좀. 영우 씨 한번 얘기를 해봐.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쩜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뭐 굳이 성경에서 있는 뭐 하나님의 말씀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 그 유가족들의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뭐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이 우는 사람이랑 같이 울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대로만 같이 이들과 함께 이제 힘이 돼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면 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이런 거 웃겨. 그 옆에 그렇죠? 유가족 두고 뭐 왜 나갑니까? 아니 그게 말이야. 세계 선교는 무슨 그딴 비전이 뭐가 필요할까 싶어. 며칠 그죠? 가가지고 뭐 죽을 뻔했다. 이게 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가야 옳은데 사실 가야 옳은데 가지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오시는데 이유가 그 우리 아들 우리 딸 잃어서 마음이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한번 안아 주실래요? 한번 위로해 주실래요?
그리고 뭐 또 우리 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도 또 이런 일을 닥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우리 엄마들 좀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좀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좀 조심하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그냥 편하게 나누시려고 올 때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 시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황 목사의 비밀의 제인데 성경에 비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하늘 비밀을 담아놨다. 그래서 근데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그냥 성경에서 돈 읽고 성공 읽고 출세 읽고 심지어 그래서 더러운 성공, 비겁한 출세 같은 거 막 하는 거 지금 기독교에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원래 성경 뜻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잘된 인간 보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서 그렇지 그거 아니거든요. 불교도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예, 교회 가가지고 인맥 이루어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있는 계신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한대. 모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70%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한대요. 네, 그러고 이제 미치겠어. 소통이 안 되잖아 유가족이랑. 아니 난 그 인간들 요 앞에다 놓고 내가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뭐 해부? 네. 신앙적으로 좀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어떤 일을 닥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삶이 바뀌어서 예수를 만나고 삶이 바뀌어서 일부러 사회적 왕따를 자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뭐 예수가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 추구하고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제발 좀 알고 싶다 하는데 그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한꺼번에 2가지 아니면 10가지 일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다 위인들이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한국에 계시면 거리도 가깝고 또 시간도 사실은 뭐 옛날에 우리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뭐 취미가 독서 말이 안 된다고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시간을 일부러 만들고 작정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이 정말 종합 범죄 세트 같은 이 일을 개선해내고 또 진실을 반드시 밝히는 일에 기독교인이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내가 좀 부족하다 느껴서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냥 나 하나 내가 한번 손 내밀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내가 발걸음 같이 해주면 그것으로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쟁이들 삶이 뭐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교회 건물 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은 나 몰라라고 그저 교회 건물 안에서 복 주세요 하는 건 그건 성황강 나무에 뭐 정한수 떠놓고 뭐 그거 하는 거니까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거 해결해도 한국 사회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정경유착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이만큼 세계에다 놓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에 가려진 그 어두운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다 담겨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비밀 해제 청취자분들은 당장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에 광화문도 좀 나가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같이 호흡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돼줄까 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리면 제일 좋을까요? 유가족분들한테 이 한국에 글쎄.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가만히 저희만 지지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행동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국내에 계신 분들은 강화문에 농성장도 나가보시고 안산 분향소도 와보셔서 저희 아이들 얼굴도 좀 봐주시고 팽목항에도 좀 가보시고 그래서 저희들 만나서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러셔서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떳떳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만나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랑 같이 행동해 주시면은 이 나라가 내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그래도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저는 윤민이 말고도 딸이 둘이나 더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갈 나라거든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번 기회에 비록 저는 아이를 한 명 잃었지만은 나머지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제가 지금 이 기류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엄마로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 안에 하늘이 있다. 내 안에 주 예수가 강림하시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주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를 한 번쯤은 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방송에서 한국에서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큰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욕먹는 목사님 누군지 알거든요. 그냥 그 교회 교인분들은 욕을 먹어도 그냥 그 교회에 남아있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들 욕 먹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실명을 매번 거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나서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2회에 걸쳐서 그건 신앙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많이 존경받는 분인데 지금 그래요.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50대인 것 같아. 예, 50대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지금 기독교계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그 말씀을 잘해 주셔서 윤민이 어머니께서 다 느끼고만 있거든요. 지금 다 느끼고만 있는데 우리 비밀의 지청자 여러분들 움직이십시다. 리더가 네. 골방에 앉아 있으면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다 골방에 앉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리더가 예. 여러분들 예. 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리더가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강화문 나가서 우리 피켓 시위라도 하자 아니면은 100만 서명 운동이라도 하자 했으면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다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좀 언론이 언론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유가족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서 이제 오해도 많이 막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로 제가 들을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은 이제 뭐 쟤네들 이렇게 농성하는 이유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다라거나 뭐 또 그리고 나서 뭐 그 유가족들 뭐 특례 입학 아까 얘기하셨던 뭐 그런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막 걸고 넘어지고 굉장히 곱지 않은 인상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유가족분들 직접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오해들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시고 가시죠. 글쎄요. 특례 입학은 저희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저는 이미 아이를 잃었는데 대학 갈 아이가 없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특례 입학을 바랄 이유가 없죠. 예.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데 마치 유가족이 원한 것처럼 예. 그렇게들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네. 또 배보상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전혀 저희가 배보상 받은 것도 없고 네. 지금 이제 나라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 연말쯤 돼가지고는 거의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가닥이 잡힐 건데 지금 저희는 뭐 정부 측에서 전혀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언론이 항상 이런 문제를 저희가 알기 전에 먼저 터뜨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행될 것이라고 뭐 미리 감지를 하시고 어디서 나왔는지 배보상에 대한 금액 저희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는 뭐 어쨌거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나중에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 이것이 지금 뭐 하여튼 흘러가는 그 방향이라는 거죠. 흐름인 거고. 완전 유가족을 완전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언론들이. 왜 그렇다고 봐요, 영호 씨? 그것이고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럴까요? 뭐 물을 좀 이쪽에서. 물을 좀 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론을 호도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론을 왜 호도시키냐 이거지. 왜 도대체 이 그 자식을 잃은 그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왜 행동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누구고? 아니 그러니까 천하람 건지듯이 예. 뭐 돈이 없어서 못 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쑥 건졌으니까. 그것도 막 지금 몇 조 이렇게 막 허튼 소문이 막 들더라고요. 몇 조 아니거든요, 그거. 그 지금 얼마나 하던데요? 그거 신문한 건 난 뭐 몇천억 뭐 이런 네, 얘기는 들었어. 천억이라고 천억 제가 들었어요. 천억이라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소문이 3조, 4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 50m 아주 예, 그죠? 아, 이거 심각해요. 그런 거. 아니 근데 지금 그 뭐 우리 그 박 여사께서 뭐 국론 분열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그 일본 총독부 그 사람들이 그 조센징들 아, 그 여사? 예. 예, 그거 할 때 쓰는 말 그대로 썼는데 사실 편가르기가 더 심해졌어요. 이 세월호 때문에. 예. 그렇게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언론을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더 심해져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버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영호 씨?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만들어서 쟤네들 왜 그러냐 이거지 나는. 저쪽이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죽이는 그래요? 거죠. 예. 자기들이 상대편을 살기 위해서. 예, 여론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언론도 동원하고 뭐 뭐든지 사법경찰도 막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걸 총동원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기들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걸 지금 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말려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말려 죽어야 되나? 아니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호 씨? 아킬레스건을 우리 띠동갑.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기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네. 참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그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네. 무슨 노론소론 당파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백성들이고 결국엔 백성들이 뭘 했냐요? 뭐 민중운동 했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정말로 이 어려운 5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답습하는 거야. 그들은 역사를 어떻게 하면 뭐 양분화시키고 분리화시키는가 그걸 연구를 하는 것 같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때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뭐 시대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답습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재조명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LA에서 지금 LA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혹시 어떤 그 키가 좀 자그마하고 통통한 여자아이를 한번 안아주신 적이 있나요? 끝나고? 저희는 간담회 맨 마지막을 항상 허구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수 그렇죠. 있겠네. 너무 네. 많이 안 와서. 예. 왜 목사님 따님이 안 계세요? 아니 그래서 보냈거든요. 거기 좀 가보라고 LA에 학교를 다녀요. 그랬더니 그 이제 들으셨대요? 예? 들으셨대요? 오셔서? 예, 다이빙 벨서부터 다 봤는데 예. 이제 남자친구가 갔답니다. 갔는데 그 제 딸만 해도 아빠가 이러니까 좀 기동량에서 좀 들은 게 있거든요. 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이런 줄 몰랐어. 그럼 아빠 이런 줄은 몰랐어. 아빠가 왜 사람들이 박근혜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같이 간 그 남자 친구애가 그 친구 남자인 것 같대.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인지 친구 남자인지 아무튼 그런데 걔는 더 몰랐던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저희 딸만 해도 이제 아빠가 이러니까 계속해서 듣는 게 있었는데 걔는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여기서 태어났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별로 듣고 본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걔 같은 경우도 사내인데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내 모국이 이랬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걔가 다니는 학교에 걔가 속한 그 공동체 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독교인 그룹을 2군데 조인하고 있고 또 다른 뭐 있는데 뭐 거기에 이야기가 전달이 될 것이고 또 그 남자애는 자기 그쪽의 학교에 또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빠가 말한 게 이게 그냥 뭐 만화책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생사람 잡는 이야기였구나를 진짜 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가 똥통하고 조그만해 혹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가 안아주셨어 이렇게. 그럼 알아줬을 겁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청춘 열차라고 해서 네.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세월호 이 사건을 이제 알리고 그 팽목항까지 열차를 타고 현장을 갔다 오고 이제 추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 청년이 대학생이 와서 이제 자기가 나눔을 하는데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현실이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가서 뭐 좋은 직장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해외 여행을 왔다든가 유학을 왔다든가 그래요. 갔더니 그 외국인 친구가 그러더래요. 거기서 그 해외에서 야 니네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건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진실이 안 밝혀져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네 나라 이야기인데 왜 네가 몰라? 그 얘기를 하길래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냥 한마디로 쪽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친구가 그 여행을 포기를 했다든가 하고 나서 와서 그 청춘열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다고 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 사고가 정말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문제인데 너무 몰랐다. 단순히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부분. 나는 내 삶에만 충실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살았다. 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족들도 아니고 바깥에서 외국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의 우리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까 사명이라는 말 저희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 쓰는 말인데 또 오히려 부끄럽고 지금 뭐 아이를 잃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없죠. 사실은 뭐 저도 애를 키워 아빠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넘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니까 뭐 오셔서 뭐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일을 계속 진행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당장에 제 딸만 해도 그리고 제 딸의 남자 친구만 해도 벌써 그 영향을 주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그러신 것이라 굉장히 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이런 그 노력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민족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우애가 더럽고 악했어도요 민중들이 바꿨던 것 같아요. 크게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힘을 합하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아마 유가족분들이 어떤 그 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더 아마 환경도 바뀌겠죠. 앞으로 바뀔 거고 지금 뭐 대놓고 뭐 이제 뭐 그 무슨 유인물 같은 것도 뿌려진다면서요. 현 정권 비판하는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못 건드렸다. 네, 잘못 건드렸다. 왜냐하면 예. 엄마들을 건드렸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건드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미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 희망 하나 보고 그렇죠. 조상한테 물려받아서 내가 유용하게 쓰다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 과정 아닙니까? 일련의 그렇죠. 과정. 그 후손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용서할 수 없고요. 세상에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백성들을 거룩하게 분노하게 만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잘못 네. 건드린 거죠.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누구한테요? 뭐 흔히 아니 그 뭐 책임자 처벌 전 참 이런 거는 가벼워 보여요. 아니 가볍다기보단 중심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 다수에게 뭐 국민 다수가 참여해 주는 거 말고 정말 뭐 책임자 처벌 이런 거 말고 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정치권이라든가 저는 네. 양심선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누가 양심선을 하죠? 뭐 일단은 네. 그 절대 권력자께서 부끄럽지 않게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기대하세요. 기대를 떠나서 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 조그마한 양심 선언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언어가 양심 선언을 하면 그 줄줄이 고구마 뿌리처럼 여지껏 숨기려고 했던 부끄러워했던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 양심 선언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뭐 책임자 처벌을 당하신 분들 그분들도 역사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젠가 양심 선언을 하겠죠. 근데 조금 더 빨리 이왕이면 이왕 드러날 것 같으면 절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려요. 못 가리죠. 예, 그것을 알아야 돼요. 3대가 멸종당할 일이고요. 9대가 멸종당할 일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각하는 게 양심선언인데 그것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 목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분을 선도하시려면 예, 아까 조금 전에 잘못 건드렸다. 엄마를 건드렸고 아이들을 건드린 거다. 사실 그 우리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건데 그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죽고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사는 게 예수쟁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사실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저희 처음에 사고 났을 적에 저희는 그랬어요. 길 가다가 저 차가 나를 와서 확 들이받아 줬으면 내가 암이라도 걸렸으면 그럼 내가 우리 윤민이를 만나러 갈 수 있을 텐데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대로 가서 윤민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윤민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르는 척 어떻게 윤민이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고 그 이유를 안 다음에 내가 만나도 만나겠다. 저희 엄마들은 지금 진실 규명 그 한 가지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히려 우려하는 게 만약에 몇 년 후에 진실이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이 끝났을 적에 그때 오는 그 무기력함, 그때 오는 이 회의감, 그때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위험한 시기인 거죠.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진실이 밝혀지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느낌?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아이한테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게 우려돼서 어느 분이 또 혹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저희는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그 까닭을 저희는 알고 싶어요. 그래 아이들 만났을 적에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는 거지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거 저희 힘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늘에서 다 이렇게 역사에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큰딸하고 3명이 지금 세월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식구가 지금 4인데 마지막 윤민이 바로 위에 언니만 직장 생활을 하고 3명은 지금 저희는 직업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담회를 다니고요.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녔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직장을 다니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로만 됐다.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윤민이를 떠나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았으면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날 자기가 최선을 다해봐서 그래도 안 바뀌면은 자기는 이 나라를 떠날 거라고. 근데 그 전에 노력은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25살 먹은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은 3명이 다 세월호 관련 일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25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 다 산 것 같은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 변수에 진을 친 것 같은 말을 그 하니까 아이들은 이미 팽목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희생자 가족들의 형제 자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부모하고 같이 팽목에 같이 있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저는 물론 제 슬픔에 겨워서 저희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희 아이들이 저를 챙기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한 게 아닌가. 괜히 아이들을 팽목까지 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이제야 뒤늦게 그게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뭐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또 실질적인 그 뭐 어떤 조치도 취하고 뭐 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이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뭐 또 사람이 뭐 그렇게만 살겠어요. 아, 지금 그래서 당장은 지금 그래도 저희 큰애가 하는 일이 네. 바로 그 일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네. 찾아다니면서 만나요. 그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갖고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을 또래겠죠. 비슷한 또래는 아니죠. 저희 아이가 25살이니까 가장 언니 측에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생이 제일 많죠. 가장 예민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들하고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나서서 아이들을 만나고 다니고 밥도 먹이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작업도 굉장히 필요하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예, 그런 일들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 돈은 어떻게 해요? 그 차비하고 그거 지금 저희는 다 예. 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 놓으셨나요 그동안? 글쎄 말이에요. 누가 그러던데요. 돈도 없는 집 애들이 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느냐고. 저 맞아요. 경주로 들어봤습니다. 가지. 예, 저희는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 목사가 그랬다고. 목사놈이? 네, 그 목사예요. 그죠? 네, 목사예요. 어느 그 삐리리 목사가 있어요. 저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목사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목사놈이 그랬네. 목사가 그랬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재욱이의 어머님은 그 부고는요? 제국이가 장손이에요. 네. 뭐 어쨌거나 대가 끊겼다고 하죠. 한국의 정서상. 네. 그러니까 아들의 몫을 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당신이 아들의 역할도 하고 장손의 역할도 하라 해서 제가 직장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빠는 나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엄마인 제가 더 이제 이 진실 규명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해서 가고 누나가 하나 있어요. 이제 3학년이거든요. 멘토 멘티 3학년 2학년이었는데 4월에 그 일을 겪고 고3이 한창 공부를 해야 돼요. 한국의 정서상. 그렇죠. 고3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리고 같은 단원고를 다녔어요. 후배가 250명이 사라진 거예요. 학생회 활동했던 동아리 활동했던 그 후배들이 그렇게 이뻐했던 아이들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우리 동생 하나가 이렇게 혹시 잘못돼서 슬프면 엄청 슬펐을 것이다. 근데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가 뭐 이런 나라에서 공부해서 뭐해? 이런 나라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내가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아봐야 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렇게 반항을 하더니 한 2달 지나더니 공부에 이렇게 매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그 학교를 지금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냥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나만 그냥 행복하면 돼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가 의식을 키워서 세계 인권을 위해서 내가 국제 분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 눈을 떴다 해서 이제 국제학부 쪽으로 눈을 떠서 이 아이가 의식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 가슴 안에 뭐 슬픔 응어리는 있겠지만 이렇게 잘 견뎌내고 희망으로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저는 미래에 이 아이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격탄을 맞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희망으로 전환시킨 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나온 미래를 또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원래도 또 약간의 인재였어요. 제가 믿는 아이들이었으니까. 아유, 그래도 나이가 어린데, 그 어른들도 추스르기 힘든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뭐, 이런 일들,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안아주면서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하느냐인 것 같은데,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어도 이겨나가는 건, 그래도 두 분 어머님이 또 부군들께서 잘 키우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제 저희가 시간이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1시간 또 쉬시고 또 7시부터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금 1시간 쉬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좀 물어볼 말이 많은데 그건 이따 간담회 때 또 실컷 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시간상 이제 저희가 세팅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내일 좀- 또 하나요? 우리 좀 좀 그 뭐라 그랬나 사당 같은 거 그런 네. 것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요? 예, 좀 이렇게 막 좀 애 키웠을 때 그 아이들 키웠을 때 어땠었는가 뭐 이런 걸 더 많이 더 길게 뭐 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 제가 간담회를 가면은 네. 윤민이가 어떤 아이예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윤민이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냥 보통 막연하게 일반 분들은 304명의 희생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윤민이는 저한테는 전부거든요. 윤민이가 17년을 저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그 아이에 대한 추억이 없겠냐고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그냥 304명의 희생자 한 명이 아니라 윤민이라는 아이, 그 아이를 기억하고 그 아이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희 항상 드리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세월호 이야기가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간담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 끝나고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피곤하신가 봐서 내일 점심 먹기 전에 전적으로 사담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으며 키우실 때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으셨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기회가 좀- 있으면 한번 해보죠. 내일 네. 해보도록 네, 하죠. 해드리고 가고 싶네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우리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어차피 뭐 내일은 뭐 비행기 시간이 아니고 목사님 차로 가니까. 예, 우리 점심 먹고 출발을 할 거니까. 네, 뭐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급하게 마무리 짓고요. 네.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